영국 BBC PD가 한국 기업 CEO 인터뷰에서 들은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철학.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한국의 경제 발전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조상들의 지혜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입니다. 영국 BBC에서 아시아 문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32살의 PD예요. 저는 완벽주의 성격으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 10년간 BBC에서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특히 데이터와 팩트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물로 여러 상을 받았어요.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 비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과 60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계획은 명확했어요. K-드라마의 글로벌 성공, 삼성과 LG 같은 IT 기업들의 혁신, 그리고 BTS로 대표되는 K-팝의 세계적 인기. 이런 현대적 성공 요인들을 중심으로 다큐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술기업 CEO와의 만남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화려한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차례대로 물어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요? CEO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혁신, 글로벌 마케팅, 인재 육성 등 여러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말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항상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정신으로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어요.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CEO는 잠깐 당황한 듯 했어요. 아, 이건 한국 속담인데. 상대방을 정중하게 대하면 정중한 대답이 온다는 뜻입니다. 즉, 고객이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중시한다는 의미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속담으로 표현하시는 건가요? CEO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자연스러워서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니까 더 깊은 의미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경영 전략에 대해 묻자 CEO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물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무리한 확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게 죄송하지만 이것도 속담인가요? 네, 서두르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비즈니스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확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게 기술 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게 마케팅 전략이라고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분명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온 건 이해할 수 없는 비유와 격언들 뿐이었거든요. 두 번째 인터뷰는 한국의 유명한 유통업체 회장과의 만남이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유통업계의 성공 요인을 데이터와 함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이상한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업계에서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교훈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리더십을 중시하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요? 배가 어떻게 산으로 갈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직원 관리에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가까운 곳부터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게 직원 관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들은 표현들을 정리해봤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누워서 떡 먹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비논리적인 말들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BBC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사고방식이 예상과 너무 달라서
다큐멘터리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과연 이런 이상한 격언들 속에서 한국 경제 발전의 비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제가 만난 CEO가 특별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일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IT 스타트업의 젊은 CEO라면 분명히 서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강남의 한 스타트업 오피스에서 진행되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CEO가 저를 맞아주었고 사무실도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성공 비결에 대해 질문했을 때 CEO는 기술력, 팀워크, 시장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팀 관리 부분에서 갑자기 이상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꽉 먹고 알 먹고의 전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한 번의 노력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꽝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먹으면서 동시에 알도 먹는다는 게 팀 관리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제 질문을 했더니 이것도 한국 속담이라고 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제품 개발 전략을 묻자 또 다른 속담이 나왔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목구멍과 포도청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포도청은 조선시대 경찰서 같은 곳이었고 배고플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고객 니즈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두 번째 미팅은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와의 만남이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논리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금융기술이니까 당연히 데이터와 수치 중심의 설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쟁 전략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용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경쟁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갑자기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비슷한 위치의 경쟁사들과는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고객들의 성향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도 속담으로 사람들이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거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미팅은 이커머스 플랫폼 대표와의 만남이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물류 시스템과 기술적 우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핵심 경영 철학을 설명할 때마다 속담이 등장했어요. 직원 관리에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정신으로 가까운 곳부터 세심하게 살펴본다고 하셨고 고객 관리에서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게 소통한다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젊은 스타트업 CEO들이라면 분명히 서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핵심 부분에서는 어김없이 속담이 나오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들은 표현들을 정리해봤어요. 꽉 먹고 알 먹고 목구멍이 포도청,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가재는 게 편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소 뒤에서 뿔 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어제보다 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추가되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특성이 아니라 한국 비즈니스 문화 전체의 특징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이런 표현들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그제서야 이것들이 모두 한국의 전통 속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현대적인 비즈니스에서 이런 전통적인 속담들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런 비논리적인 접근으로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BBC 본부에 또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사고방식이 예상과 완전히 달라서 다큐멘터리 기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시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 비밀을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더 큰 미스터리만 발견하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비슷한 경험을 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기업 CEO들과의 인터뷰에서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속담들만 나오니까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속담이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면
기업 문화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동대문 시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맨과 함께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고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보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30년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 사장님이었어요. 60대 후반의 인자한 할아버지셨는데 장사 비결에 대해 물어봤더니 정말 인상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김 사장님은 손님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시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정중하게 대한다고 하셨어요. 어제 CEO가 했던 바로 그 표현이었죠. 그런데 김 사장님의 설명은 달랐어요. 단순히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삶의 철학처럼 들렸거든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면 손님도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준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김 사장님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20년, 30년씩 다니는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과 김 사장님의 관계는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분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박 할머니였어요. 70대의 연세에도 정정하셨고 손님들에게 반찬을 권하시는 모습이 정말 정겨웠어요. 박 할머니께 장사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 물어봤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시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제 스타트업 CEO가 했던 그 표현이었는데 할머니 입에서 나오니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해보셨다고 했어요. 그때의 절실함을 표현한 것이 바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었던 거죠. 오후에는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는 이 아저씨를 만났어요. 40대 초반의 젊은 상인이었는데 시장 경기가 어려워도 꾸준히 장사를 이어가는 비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 아저씨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하시면서 무리해서 확장하지 않고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익숙한 표현이었지만 여기서는 정말 실용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아저씨는 다른 상인들이 무리해서 여러 점포를 늘렸다가 망하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한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시장에는 퇴근길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 중에서 한 직장인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데 부하 직원들 관리할 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능력 있는 직원이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세심하게 챙겨준다는 거였어요. 또 다른 직장인 아저씨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걸 항상 기억한다고 하셨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소홀하기 쉬우니까 더 신경 써서 대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기업 CEO들이 사용했던 그 속담들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뿌리내린 삶의 지혜였던 거예요.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속담을 이론이나 격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속담은 조상들이 살면서 터득한 실용적인 생활 지침이었던 거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업 CEO들이 속담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지혜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것은 고객 관계의 핵심이었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었으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BBC 본부에 완전히 다른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비밀을 찾았다고 그것은 첨단 기술이나 혁신적인 전략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조상들의 지혜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구 세계가 놓치고 있는 한국 성공의 진짜 비밀이라는 것을요. 전통시장에서의 발견에 힘을 얻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속담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깊이 뿌리내린 이유를 알고 싶었고 무엇보다 이런 지혜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 곳곳의 경로당과 공원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속담의 진짜 의미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바로 그 시대를 직접 살아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실 테니까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종로구의 한 경로당이었어요.
그곳에서 80대의 김 할머니를 만났는데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이었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쟁 중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 나무 껍질까지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살기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해야 했고 그런 절실함을 표현한 말이 바로 목구멍이 포도청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청은 조선시대의 경찰서였는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무서운 곳이었대요. 하지만 배가 고프면 그런 무서운 곳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생존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이 말이 단순히 배고픔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력을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정신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만난 분은 탑골공원에서 바둑을 두고 계신 박 할아버지였어요. 70대 후반의 연세셨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내면서 결국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양한 의견은 듣되 최종 결정은 혼자서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리더십 문화가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권위주의가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실용적 지혜였던 거죠. 오후에는 한강공원에서 운동하시는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 중에서 이 할머니는 자녀 교육에 관한 속담들을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에 대해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는 정말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원리를 적용했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면 아이들도 반항하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 따뜻하고 정중하게 대하면 아이들도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한다는 거였어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속담에 대해서도 교육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아이들 공부도 마찬가지로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였죠.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진짜 실력이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무렵에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퇴직 교사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이분은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이었는데 속담을 교육에 활용한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을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셨다고 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실수한 아이들이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도 아이들에게 자주 사용하셨대요. 멀리 있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라는 의미로 사용하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이런 속담들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정말 효과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딱딱한 도덕 교육보다 이런 친근한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면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한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속담들은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니라 수세대에 걸쳐 검증된 삶의 지혜였던 거예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지혜들이 개인적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전파되어 집단적 지혜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기업 CEO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속담들을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한국 경제 발전의 진짜 비밀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첨단 기술이나 혁신적인 전략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집단적 지혜였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면서 발전해왔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한국만의 독특한 성공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기업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대화를 통해 속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된 후, 이제 CEO들이 사용하는 속담들이 단순한 전통 고수가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경영 철학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재방문한 곳은 삼성의 한 계열사였어요. 이번에는 속담의 의미를 미리 공부하고 가서
CEO의 설명을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회사의 CEO는 글로벌 사업 확장 전략을 설명하면서 꽉 먹고 알 먹고의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표현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꽉 먹고 알 먹고는 한 번의 노력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이 회사는 해외 진출할 때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 인재 채용과 기술 이전을 동시에 진행해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서구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기적 이익 추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당장의 수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는 전략이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LG의 한 연구소였어요. 여기서는 연구개발 책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셨어요. 경쟁사들이 빠른 출시를 위해 서두르는 동안 이 연구소는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을 거쳐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내놓는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몇 년 전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사가 성급하게 출시한 제품이 배터리 문제로 대규모 리콜을 당했을 때 이 회사는 충분한 검증을 거친 제품으로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를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인사 담당 임원과 만나서 조직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임원은 팀 관리에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직원이라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백업 시스템과 검증 과정을 만들어 둔다는 거였어요. 또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마다 명확한 책임자를 정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모인 코워킹 스페이스를 방문했어요. 젊은 창업가들도 전통적인 속담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핀테크 스타트업 CEO는 고객 서비스에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원칙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있었어요. 온라인 상에서도 고객과의 모든 소통을 정중하고 진정성 있게 처리한다는 거였죠. 이 회사는 고객 불만이 들어오면 즉시 사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도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이커머스 스타트업에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교훈을 데이터 분석에 적용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빅데이터 분석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기본적인 고객 니즈를 놓칠 수 있다면서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점검한다는 거였어요. 게임 개발 스타트업에서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정신으로 보안과 기밀 유지를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신작 게임 개발 과정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까지 모든 한국 기업들이 이런 전통적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접근법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강점으로 알려진 빠른 의사결정, 장기적 관점, 위험 관리, 고객 중심 사고 등이 모두 이런 전통적 지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히 정부 정책이나 기술 혁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집단적 지혜를 현대적으로 활용한 결과였다는 것을요. 서구의 경영학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을 강조하지만 한국은 조상들의 검증된 지혜를 기반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코리안 웨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독특한 경영 철학이었고 다른 나라들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다큐멘터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발견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BBC 본부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기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런던 시간으로 오전 10시, 서울 시간으로 오후 6시에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프로듀서와 편집장, 그리고 아시아 담당 부서장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발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K-드라마와 IT 기업의 성공 사례를 다루려고 했지만 진짜 비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비결은 첨단 기술이나 창의적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바로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 비즈니스에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프로듀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속담이 경제 발전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삼성의 글로벌 전략에 숨어있는 꽉 먹고 알 먹고의 철학, LG 연구소에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개발 원칙, 현대자동차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의사결정 구조 등을 설명했어요. 편집장이 흥미로워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런 속담들이 정말 비즈니스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서구 기업들보다 길다는 점,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점, 장기적 관점의 투자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설명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겸손함과 등잔 밑이 어둡다는 세심함이 실제로 기업 경영에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부서장이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럼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제목과 구성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기획안을 제시했습니다. 제목은 에인천트 위즈덤, 마던 미러컬 조상의 지혜로 만든 현대의 기적이었어요.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국 속담의 역사와 형성 과정, 두 번째는 현대 기업들이 이런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다른 나라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었습니다. 프로듀서가 우려를 표했어요. 속담이라는 소재가 서구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너무 동양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바로 그 점이 이 다큐멘터리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서구 시청자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요. 저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설명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절실함으로 일어선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 정신을 이어받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CEO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전통시장에서 살아 숨쉬는 속담들의 이야기까지요. 편집장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인 스토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성공의 비밀도 담고 있네요.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저는 더 구체적인 제작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 2주일 더 머물면서 추가 취재를 진행하고 런던으로 돌아가서 한 달간 편집 작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속담의 영어 번역과 해석이었어요. 단순히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적 맥락을 함께 설명해야 했거든요. 부서장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성공한다면 어떤 임팩트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서구 사회가 동양의 지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 한국식 접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예요. 실제로 이미 몇몇 유럽 기업들이 한국의 장기적 관점과 안정적 성장 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 다큐멘터리가 그런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의 결과 새로운 기획안이 승인되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이것이 기존의 한국 관련 콘텐츠와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접근이라고 평가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지만 훨씬 더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기획에 맞춰 취재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서 속담의 역사적 배경을 들어야 했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방문해서 현대적 활용 사례를 수집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들이 어떻게 대를 이어 전해져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BBC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저는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속담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속담의 세대 간 전승 과정을 다큐로 담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을 인터뷰하면서 속담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 들어봤어요. 교수님은 한국 속담의 독특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구의 격언들이 주로 개인의 도덕이나 철학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 속담은 공동체의 지혜와 실용적 생활 지침에 더 중점을 둔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속담들이 농업사회의 경험에서 나왔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인간 본성의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였어요. 요즘 아이들이 속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6학년 담임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속담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금세 이해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싸웠을 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의 의미를 설명해주거나 시험 공부할 때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말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대학교 경영학과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 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속담을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현대적 해석을 들려주니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학생은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교훈이 팀 구성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려다 보면 오히려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였어요. 다른 학생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체감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방심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거였죠. 저녁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인사팀과 만났습니다. 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이나 리더십 교육에 전통적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했어요. 인사팀장은 정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신입사원들에게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소통의 기본을 가르치고 중간 관리자들에게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세심한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육에서도 이런 속담들을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파트너들과 협상할 때 꽉 먹고 알 먹고의 마음가짐으로 윈윈 전략을 추구하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원칙으로 성급한 결정을 피한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에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이런 지혜들을 활용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성동구의 한 제조업체를 방문했는데 사장님이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회사는 30년 전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해외 수출까지 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회사 경영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절실함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겸손함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만하지 않고 항상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거였죠. 실제로 이 회사는 IMF 외환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결이 바로 이런 전통적 지혜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을 방문했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창출하는 기업들에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한 사회적 기업 대표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투명성의 원칙을 강조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면 모든 활동이 투명해야 하고 어떤 뒷거래나 은밀한 협상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또 다른 기업에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인간 본성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되 그 안에 사회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는 전략이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루 종일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의 속담들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 숨쉬면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지혜들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도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조선시대의 농업사회에서 나온 지혜가 현대의 디지털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국의 독특함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경제 발전의 비밀을 찾으려 했는데
결국 인간의 지혜와 문화의 힘이라는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다큐멘터리의 전체적인 구성을 마무리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처음 만났던 기업 CEO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CEO에게 물어봤어요. 서구의 경영학에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을 강조하는데 한국은 왜 전통적 지혜를 중시하는지 말이에요. CEO는 정말 인상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창의성과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견고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 기반이 바로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조상들의 지혜라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서구 기업들보다 긴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셨어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는 신중함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겸손함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였죠. 다른 CEO와의 인터뷰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갖는 차별화된 강점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서구 기업들이 단기적 성과에 집중할 때 한국 기업들은 꽉 먹고 알 먹고의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특히 아시아 시장 진출에서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상호 존중의 정신이 현지 파트너들과의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외국인 기업가들과 만나서 그들이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독일 출신의 한 기업가는 처음에는 한국의 속담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지 깨달았다는 거였어요. 특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교훈이 독일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대비되면서 큰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리더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걸 경험했다는 거였죠. 미국 출신의 다른 기업가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절실함이 한국 기업들의 생존력을 만들어낸다고 평가했어요. 편안한 환경에서 자란 서구 기업가들과 달리 한국 기업가들은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서 더 강인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BBC 본부와 마지막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지난 2주일간의 취재 결과를 보고하고 다큐멘터리의 최종 구성을 확정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정부 정책이나 기술 혁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진짜 비밀은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독특한 문화적 자산에 있었어요. 편집장이 흥미로워하며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가요? 저는 이미 준비해온 답변을 했습니다. 서구 사회는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만을 추구하다가 지속 가능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의 사례는 전통적 지혜와 현대적 혁신이 조화를 이룰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로듀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런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특히 요즘 서구 사회에서 단기적 성과 중심의 경영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의 최종 제목도 확정되었습니다. 에인천트 위즈덤, 마던 미러컬. 하우 코리언 프라버브즈 빌트 앤 에커나믹 파워하우스였어요. 구성은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속담의 형성 배경과 역사적 의미, 두 번째는 현대 기업들의 실제 활용 사례, 세 번째는 다른 나라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지난 2주일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K-팝과 삼성의 성공 비결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발견한 것은 훨씬 더 깊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바로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지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주일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성공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지혜와 새로운 시도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달 후 에인천트 위즈덤, 마던 미러컬이 BBC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향이었어요.
유럽과 미국의 여러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경영 철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몇몇 서구 기업들이 한국의 속담을 자신들의 기업 문화에 도입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직접적인 번역이 아니라 그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방식이었지만요. 저는 현재도 한국과 서구 사회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과가 바로 이 다큐멘터리였고, 앞으로도 이런 지혜의 교류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혁신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소개된 속담 중 여러분이 가장 공감하는 속담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